어릴 적 우리 집엔 늘 가난한 공기가 떠돌았다.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뻔했지만 그때 20살이 갓 넘었던 언니가 나를 팔을 부여잡고 데리고 나왔다. 언니는 대학을 포기했고 빚 대신 나를 선택했다. 나는 그 사실을 어릴 땐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20살짜리 여자가 자신보다 10살 어린 동생을 책임진다는 게 어떤 무게인지 그걸 알게 되면서 언니는 내게 부모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언니는 새벽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겨우 얻는 월급 대부분을 내 학원비, 급식비, 신발값에 썼다. 나는 늘 미안했다. 언니가 입던 청바지는 색이 발에 구멍이 났고 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로 버텼다. 그런 언니가 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결심했다. 언니가 더는 혼자 희생만 하며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걸. 언니도 사랑받아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도 돼야 한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도 저축을 시작했다. 언니가 나를 키운 세월 동안 포기한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었다. 결혼하고 싶다며 조심스레 말하던 언니의 얼굴이 떠올라서 언니에게 결혼 자금을 모아주고 싶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내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나는 악착같이 모았다. 알바로 번 돈, 장학금, 미친 듯이 아껴 모은 생활비. 그렇게 6년이 걸려서야 겨우 통장에 5천만 원이 모였다. 언니가 결혼을 준비하던 그 해였다. 나는 언니에게 깜짝 선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결혼식장 예식비랑 신혼집 보증금에 보태라며 조용히 밀어주려고 했다. 언니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는 큰 선물. 그걸 내가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언니와 형부가 살게 될 예정인 작은 전셋집을 보러 가던 날 나는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말했다. 언니, 나 그동안 모은 적금 있는데 이걸 너한테 주려고 했어. 5천. 언니 결혼하니까 그동안 고생한 것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어서. 형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언니는 처음엔 웃더니 갑자기 눈썹을 찌푸렸다. 내가? 너 같은 애가? 이걸 어떻게 모아? 언니의 말투는 장난이 아니었다. 진짜로 의심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얼떨떨하게 말했다. 알바하고 장학금 받고 조금씩 모았지. 언니는 갑자기 손을 탁 치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솔직히 말해. 누가 준 거야? 누가 너한테 돈을 줬냐고. 그 순간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다. 평생 나를 믿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언니가 처음으로 나를 노려보는 표정이었다. 형부도 언니를 말리기는커녕 이상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진짜 어디서 난 돈이야. 너 나이 또래가 5천을 어떻게 모아? 혹시 빌린 거면 빨리 말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면 같이 해결하지. 그의 말 속에는 걱정이 아닌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나 진짜로 내가 모은 돈이야. 누가 준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런데 언니는 웃었다. 비웃듯이. 말이 돼? 너가 이 돈을? 너 설마 이상한데 손 뗀 건 아니지? 카톡도 보여줄래? 뭐 숨기는 거 없지? 그 목소리는 나를 동생이 아니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어투였다. 그제야 내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지켜준 언니였지만 그 언니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래서일까 나조차 믿지 못했다. 나조차 언니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의심해야 할 존재처럼 보인 것이다.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언니 왜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해? 언니는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다. 그럼 통장 보여줘. 계좌 내역 전부 보여줘. 6년치. 이 말에 형부는 끄덕이며 힘을 실어줬다. 그래. 그게 정상이지. 숨길 게 없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나는 그들에게 선물을 건네러 왔는데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의심받고 검열받고 따져 묻힘을 당했다. 언니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를 키우기 위해 버텨온 세월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걸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나는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언니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언니의 시어머니 될 사람. 언니는 전화를 받자 곧 나를 흘깃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도 그러시네요. 저런 애가 5천이라뇨.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아팠다. 언니도 형부도 형부의 가족도 모두 나를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결혼에서 내가 언니에게 줄 수 있는 건 축복이 아니라 자유였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 한 방울 없이.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다. 언니의 인생에서 독이 되는 것들을, 언니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언니를 의심하게 만든 사람들을 이제 내가 정리해야 한다고. 언니가 나를 지켜온 세월을 생각하면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언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언니를 더 망가뜨릴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걸 나는 정확히 알아버렸다. 언니는 아직 몰랐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은 곧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집을 나오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건 가슴속을 후벼 파는 배신감이었다. 언니를 의심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언니 자체였다. 내가 세상 누구보다 믿고 언니도 나를 누구보다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형부와 그의 가족 앞에서 단번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나는 언니와 형부가 살 집 근처 공원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머릿속은 정지된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저 숫자일 뿐이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였다. 언니는 내가 아끼고 모은 피 같은 돈보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량 뉴스와 사람들의 의심을 더 진짜처럼 믿었다. 형부는 그 의심을 또 덧붙여 언니를 흔들었고 형부 가족은 언니에게 현실적이라며 판단력을 제공하는 척 나를 깎아내렸다. 나는 언니가 결혼 준비를 하던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신혼집 전세금을 맞추려고 발이 부르트도록 부동산을 돌고 작은 카페에서 알바까지 하며 예식비를 아끼던 언니의 모습. 그런 언니에게 내가 건넨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의심거리가 되었다. 그 사실이 너무도 모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처로웠다. 언니는 지켜야 할 삶이 많았고 그 지키려는 대상들조차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 형부는 언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언니 대신 나를 의심했다. 언니는 오랫동안 짊어진 삶 때문에 세상을 의심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나까지도 그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분노, 슬픔, 착잡함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서로를 밀쳐내며 뒤섞여 무너져 내렸다.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언니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굳어 있었다. 너 어디야?
와서 이야기하자. 내가 너를 의심한 게 아니라 그냥 믿기 어려워서 그랬어. 언니 말투에는 사과 대신 자기 합리화가 흘러나왔다. 혹시라도 언니가 내게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면 잠시라도 주저했을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바빴다. 나는 그대로 말했다. 언니, 나 그냥 갈게. 언니 결혼 축하하려고 했던 거야. 그뿐이야. 더 말하면 나만 속상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자마자 형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말하는데 내가 너 의심한 거 아니야. 그냥 언니가 놀라니까 나도 그쪽 편을 들어준 거야. 언니 기분 맞추려고 한 말이니까 너도 이해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확실해졌다. 이 결혼에서 언니는 사랑받는 주체가 아니라 형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약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었다. 언니는 나를 의심했다기보다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 앞에서 멍청한 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남자와 그 집안이 언니 인생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언니의 판단력과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한순간에 알 수 있었다. 나는 길 건너편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지만 손은 떨려 컵을 제대로 쥐지 못했다. 5천만 원을 모으던 6년의 시간 동안 나는 한 번도 언니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언니가 하는 말이라면 모두 믿었고, 언니가 힘들다 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갔다. 하지만 언니는 내가 건넨 돈을 보고 나를 가장 먼저 의심했다.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이미 생겨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더 이상 언니를 지키기만 하는 동생이 아니었다. 언니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엮이게 된 순간 언니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언니가 나를 의심한 것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언니 자신은 더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부모 대신 동생을 키우며 살아온 수년 동안 언니는 사람을 믿는 법보다 의심하는 법을 배웠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 의심이 결국 나를 향했다는 게 문제였다. 상처 입는 건 이제 나 차례였다. 그리고 이 결혼은 결코 언니에게 득이 되는 결혼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커졌다. 형부의 태도, 형부 부모의 말투, 언니를 흔드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불길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언니가 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언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언니를 더 병들게 할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했다. 사람을 의심한 건 언니였지만 진짜 잘못된 건 언니가 선택한 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을 언니 인생에서 깨끗하게 제거해 줄 생각이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진동처럼 흔들렸다. 언니와 형부의 표정, 그들의 목소리, 그 순간의 공기까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내가 기억하던 언니는 나를 위해 세상을 다 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언니를 위해 6년을 걸어 돈을 모았다. 그런데 언니는 단 10초 만에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게 가장 아팠다. 커피는 점점 식어갔고 나는 그 커피가 내 마음 같다고 생각했다. 따뜻했던 것이 식고 식은 것이 쓰게 남았다. 그때 누군가 카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언니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숨이 빨랐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닌 듯했다. 언니는 내 자리를 발견하자마자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말없이 손을 꼬집듯 움켜쥐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그런 말해서 너무 당황했어. 5천만 원이 너무 큰 돈이라
내가 어떻게 모았는지 진짜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그 말은 사과였지만 사과의 외피를 쓴 변명에 가까웠다. 나는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언니가 날 의심한 이유가 정말 내 돈의 출처 때문일까?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언니 표정, 언니의 눈빛이 그걸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언니가 날 의심한 건 형부 쪽 때문이지? 언니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피했다. 그녀의 반응은 정답이었다. 언니는 손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너도 알잖아. 세상에 쉬운 돈이 어디 있어. 5천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언니는 말을 흐렸지만 내게 보였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언니는 형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형부가 언니에게 던진 말들이 언니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니를 의심하게 만든 건 나의 돈이 아니라 형부와 그 집안의 말이었다. 나는 쉬지 않고 언니의 표정을 살폈다. 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나 어려워. 그 집 사람들 앞에 서면 숨이 막혀. 내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말을 해도 잘못된 것 같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큰 돈을 모았다고 하니까 나도 순간 정신이 언니는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언니가 나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언니 자신이 무너져 있었다는 걸. 그 집안이 언니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다. 언니는 그걸 염두에 둔 채 말을 덧붙였다. 나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내가 거기 없는 자리에서 내가 바보 되는 게 싫었어. 나는 가슴이 조여왔다. 언니는 형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형부 가족의 시선에 지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를 의심한 이유도 그 불안이었다. 언니는 이미 결혼하기도 전에 그 집안에서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난 언니가 바보처럼 보인 적도 없고 언니가 누구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싫어. 근데 언니, 그 사람들이 언니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시 후 언니는 무너지듯 말했다. 너는 모를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그 집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명절 때는 무조건 친정부터 끊으래. 혼수는 우리 쪽에서 다 맞추래. 형부는 나 편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엄마 말이 다 옳다 그래. 나 너무 힘들어. 순간 나는 이 결혼이 언니를 삼키고 있는 현실을 또렷하게 봤다. 언니의 말에는 삶의 무게와 억울함이 잔뜩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혼이라는 이름에 포장돼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언니, 지금이라도 멈춰. 이 결혼하면 언니 더 못 버틸 거야. 언니는 내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파혼하면 다른 사람들 뭐라 하겠어. 결혼식 다 잡아놨는데. 나는 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언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만 두려워했지만 결혼은 눈앞이 아니라 평생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언니가 혼자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끌어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톡 하고 휴대폰이 울렸다. 형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야, 너 동생 좀 설득해.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우리 엄마도 말하더라. 요즘 애들이 이상한데 손 떼는 경우 많다고. 너도 그러니까 의심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나는 그 메시지를 언니에게 보여주었다. 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형부는 언니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나를 의심한 걸 정당화했고 언니 보고 나를 달래라고만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즉시 확신했다. 언니는 이 결혼을 하면 망가지고 그 망가짐의 책임은 나를 의심한 언니가 아니라 언니를 의심하게 만든 그 집안이라는 걸.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이제 알겠지. 언니가 의심한 게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한테 휘둘린 거야. 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니, 내가 언니 대신 정리해 줄게. 언니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 내가 폐기 처분해 줄게. 그 순간 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언니를 살리는 길은 그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형부에게서 온 메시지를 언니에게 보여준 순간 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동안 언니가 결혼 준비하며 억지로 웃고 억지로 참으며 지나쳤던 모든 장면들이 그 짧은 문장 하나로 완벽히 드러난 듯했다. 형부는 나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말에 언니는 주저없이 끌려갔다. 그가 언니에게 가르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었고 언니가 느낀 위화감은 직감이 아니라 경고였다. 나는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 눈가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탁자 위에 닿는 순간 언니의 마음속 무너진 조각들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나 왜 이걸 못 봤을까? 왜 나도 모르게 그 집 말만 따라갔을까? 나 이제 어떡해? 나는 언니 손을 잡았다. 언니 잘못 아니야. 언니는 그동안 너무 외롭게 버텼고 너무 지쳐 있었어.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면 누구라도 흔들려. 언니는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언니는 멍청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거야. 언니는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떨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을 되새겼다. 언니가 평생 버텨온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언니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 언니를 의심하게 만든 그 두 모자. 그들을 언니 곁에서 단번에 밀어낼 방법이 필요했다.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언니 인생을 지키려면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무언가가. 형부가 남긴 말들, 그 가족들의 태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언니가 당한 무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함부로 사람을 의심할 만큼 오만하고 경솔하다는 것도 보여줬다.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형부가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파고들기로 했다. 사람을 지배하려는 이들은 대체로 약점을 감춘다. 그 약점만 잡아내면 된다. 형부가 다니는 회사, SNS, 주변 지인, 그리고 그가 언니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 언니가 모르는 형부의 과거와 현재. 언니가 그동안 지나쳤던 짧은 대화들 속 힌트를 떠올리며 나는 물었다. 언니, 형부 너한테 예전에 돈 얘기한 적 있지? 대출이 있다거나 부모님이 뭘 요구한다거나. 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형부가 결혼하면 우리 둘이 갚아야 하는 빚 있다고 했었어. 학자금 대출이랑 개인 대출 조금 있다고 근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 안 했어. 그리고 그 집에서 혼수는 우리가 다 하래.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5천이라는 숫자 듣고 언니는 순간 흔들렸던 거였다. 형부가 가진 빚, 형부 가족이 요구하는 혼수, 결혼하자마자 언니에게 떠넘겨질 책임들. 그 모든 부담이 언니 머릿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언니가 나를 의심한 이유가 더 정확해졌다. 언니는 내 돈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형부 집안의 말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들이 언니에게 내 동생 돈 출처 제대로 확인해라고 말한 순간 언니는 반사적으로 나를 공격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 그럼 형부는 그 빚을 언니에게 왜 숨겼을까? 왜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은 걸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숨길 이유가 있으니까. 그 빚은 단순한 학자금 대출이 아니었다. 언니가 모르는 사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형부가 절대 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언니에게 물었다. 형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혹시 받아본 적 있어?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결혼 준비하면서 서류는 대부분 형부가 가져오고 직접 처리했어. 나보고 신경 쓰지 말라면서. 나는 피식 웃었다. 신경 쓰지 말라는 사람 뭔가 숨긴다. 언니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모를 뿐 형부는 이미 완벽하게 언니를 통제하고 있었다. 나는 결론을 내렸다. 언니를 이 결혼에서 구할 실마리는 형부에게 있었다. 그의 약점, 그의 거짓말, 그의 숨겨진 얼굴. 그것을 드러내야 했다. 그래야 언니가 아무 죄책감 없이 이 결혼을 끊어낼 수 있다. 나는 언니의 휴대폰을 가리켰다. 언니, 형부한테 한번 메시지 보내봐. 주민등록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하다고. 대출 내역도 정확히 알려달라고. 결혼 전에 서로 투명해야 한다고 말해. 이 말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이다. 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내 말을 들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리면서도 메시지를 보냈다. 몇 분 뒤 형부에게서 답장이 왔다. 너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건데? 우리 결혼 못 믿냐? 엄마가 그러더라. 동생이 괜히 너 흔들어 놓는 거 아니냐고. 내 동생 때문에 사이 틀어지면 진짜 책임질 거냐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웃음조차 나지 않았다. 이 결혼에서 문제는 형부가 아니라 형부가 언니에게 씌운 틀이었다. 언니를 흔든 사람은 나가 아니라 그 집안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이제 확실해졌어. 저 집안은 언니 인생을 함께 살아줄 사람들이 아니라 언니를 부려먹고 통제하고 잠식할 사람들이야. 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언니 손을 꽉 잡았다. 언니, 이제부터는 나 믿어. 언니가 날 믿지 못했어도 나는 언니만 믿고 살아왔어. 이번엔 내가 언니 지켜줄게. 그리고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 근거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두 모자가 언니를 잡아먹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끝내줄 것이라고. 언니가 형부에게 서류를 요청한 뒤부터 형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달달하게 언니에게 맞춰주던 사람처럼 굴었지만 메시지 하나를 보내자마자 그는 언니가 자신을 의심한다며 짜증을 섞어 반응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도하고 서류를 보내줘야 하는 자리에서 형부는 부정적으로 흔들렸고 언니를 탓했고 마지막엔 나를 문제로 지목했다. 언니는 점점 불안해졌고 형부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집어삼켜지듯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형부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을 때는 달콤하게 구는 사람. 하지만 주도권이 흔들리면 얼굴을 바꾸고 상대를 탓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 이런 유형은 대부분 감출 게 많고 그 감춰진 것을 들키면 관계 전체가 깨질 걸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문장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형부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언니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면 이 결혼은 자연스럽게 끝난다.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나 형부에 대해 알아볼게.
언니는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무조건 어디선가는 흔적을 남겨. SNS, 회사, 지인, 빚 사고, 전 연애, 주변 사람들 숨기고 싶은 것 더 많은 흔적을 남긴다고. 나는 그날 저녁 바로 움직였다. 형부의 SNS 계정을 찾아가고 그의 친구들을 살폈다. 언니에게 형부의 친구 리스트를 받아 하나하나 들어가 타임라인을 살폈다. 그러던 중 형부의 친구 계정 중 하나에서 눈에 띄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작년 여름, 형부 생일 파티 사진. 그 속에서 형부가 들고 있던 케이크 위에는 오호야 빨리 빚 갚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언니는 이 사실을 몰랐고 형부는 그때도 대출이 조금 있다고만 말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언니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이게 뭐야? 형부가 나한테 말한 대출은 작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이건 학자금 대출이 아니야. 누군가가 형부 보고 빚 갚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 혹은 언니가 모르는 사고 쪽일 가능성이 커. 언니의 손이 떨렸다. 나는 계속해서 따져 들어갔다. 형부 SNS의 옛 게시물 중 몇 개는 이미 삭제돼 있었고 친구들의 게시물에서도 형부가 태그된 사진 여러 개가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지우려고 할 때 이유가 있다. 나는 형부의 번호를 검색해 간단한 범용 민원 조회도 돌려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니가 몰랐던 사실이 튀어나왔다. 형부 이름으로 소액 채권 소송 기록. 단순 연체가 아니라 갚지 않음으로 들어간 기록이 있었다. 언니는 입을 막았다. 이건 뭐야? 그는 언니에게 빈 이야기를 했지만 금액과 원인을 철저히 숨겼다. 그는 언니와 미래를 세울 생각이 아니라 언니에게 자신 문제를 떠넘길 생각이었다. 언니는 말없이 숨을 몰아쉬었다. 언니의 눈이 붉어지고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언니를 진정시키며 다음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 파고들었다. 형부가 다니는 회사 주소, 회사 규모, 동료 반응까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 리뷰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형부의 이름을 검색하자 낯선 리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도박 문제 생기고 팀에 피해 준 사람 있었음. 이니셜은 O. 회사가 좋은 편이라 해도 개인 문제까지는 책임 못 짐. 팀원들은 다 기억함. 도박? 그 단어가 내 눈앞에서 번듯이 빛났다. 형부가 숨기는 문제. 빚의 근원. 언니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의 진짜 얼굴. 나는 이 리뷰를 캡처해 언니에게 보여줬다. 언니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아니야, 이건 설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도박은 평생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 도박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모으지 않아.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 결혼할 때 배우자를 이용하려고 해. 언니 돈, 언니 노력, 언니 미래 다 훔쳐가려고. 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언니는 말했다. 나 바보였어. 이 사람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나는 언니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언니는 바보가 아니라 너무 외로웠던 거야. 사랑하고 싶었던 거고 사랑받는다고 착각했던 거야. 하지만 언니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언니는 결혼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혼식장은 예약금 걸어놨고 혼수도 반쯤 준비됐지만 결혼보다 중요한 건 언니의 삶이었다.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형부는 언니한테 사랑 주는 사람이 아니야.
언니 인생 들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그 순간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부였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형부의 엄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바라보다 말했다. 나 못 받겠어. 나는 조용히 언니의 손을 잡았다. 받아. 이 전화를 받아야 언니가 진짜로 뭔지 깨끗이 볼 수 있어. 언니는 천천히 화면을 눌렀다. 형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 코앞인데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너 그러면 정말 파혼되는데? 너 책임질 수 있어? 그 말 속에 언니를 존중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없었다. 언니는 그제야 형부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줄 생각은 없고 빼앗을 생각만 있는 사람, 언니의 삶을 무너뜨릴 사람이었다. 전화가 끝나자 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파혼하고 싶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로 보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언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래. 언니. 잘 결정했어. 이제 남은 건 나머지 한 사람. 형부보다 더 큰 문제인 형부 엄마다. 그 사람만 정리하면 끝이야.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마지막 칼날이 날카롭게 세워지는 걸 느꼈다. 두 모자. 형부와 형부 엄마. 언니를 가장 많이 무너뜨린 사람들은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을 언니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할 차례였다. 형부와의 통화가 끝난 뒤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오랫동안 믿고 기대려 했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언니는 처음으로 당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형부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된 상처는 따로 있었다. 바로 형부 엄마라는 존재였다. 언니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은 형부가 아니라 형부 엄마와 통화한 날이었다. 혼수는 다 내 집에서 해라, 친정은 끊어라. 내 동생은 결혼식에 꼭 필요한 인원 아니면 부르지 마라. 너희 집안 사정은 이미 들었다. 기대하지 말라. 언니는 늘 그 말들 앞에서 웃음을 붙여넣으며 버텼다. 상처받아도 말 못하고 억울해도 숨겨야 했던 시간들. 나는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형부 엄마가 왜 자꾸 친정을 건드렸는지 알아?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언니를 약하게 만들어야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언니가 우리 가족을 지우고 나면 언니는 그 집안에 완전히 종속돼. 그렇게 굴복시키려고 한 거야. 언니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은 언니가 그동안 느껴온 불편함을 정확히 찔렀다. 언니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 나 항상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이었어. 나보다 형부 엄마가 더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어. 나는 휴대폰을 들고 형부 엄마 번호를 봤다. 언니는 놀란 눈으로 내 손을 붙잡았다. 안 돼, 지금 전화하면 더 난리 날 거야. 나는 씩 웃었다. 언니, 우리가 잡아야 할 건 언니의 평생이지 그 사람의 기분이 아니야. 언니를 무너뜨리면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은 언니가 반대로 등을 돌리는 순간 휘청거린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할 차례였다. 나는 언니의 말릴 틈도 없이 형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마자 바로 받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이미 날이 서 있었다. 여보세요? 내가 동생이지? 내가 말했지? 요즘 애들 돈 문제 이상하게 생기는 경우 많다고. 그러니 출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단번에 끊어버렸다. 저기요. 출처 확인이 아니라 의심한 이유부터 사과하셔야죠.
제 돈은 제가 6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근데 왜 제가 범죄자처럼 검증을 받아야 하죠? 형부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비웃듯 말했다.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5천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 너도 내 언니도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이야. 우리가 도와주려고 나는 그 말에 피식 웃어버렸다. 도와주려고요? 언니를 도와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혼수는 너희가 해라, 친정은 끊어라. 내 동생은 부르지 말라.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부 엄마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드니. 너 같은 애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어. 내 언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그 순간 내 속에서 문이 딱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부모 없이 나를 키우느라 학교도 벨리 졸업했고 제대로 된 쉼의 시간을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이유를 이 여자가 비웃은 것이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알고 계세요? 언니는 부모 없이 저를 키웠고 돈 한 푼 없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언니 인생을 함부로 평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리고 언니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 팔려가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요. 형부 엄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내 언니가 친정을 우습게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건 집안이 합쳐지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 그리고 너 같은 애 말 안 들으면 결혼은 없다. 그 말, 바로 그 말이었다. 나는 이 대화의 마지막 열쇠를 손에 넣은 느낌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맞아요. 언니는 이 결혼 안 할 거예요. 형부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키득 웃다가 갑자기 멈췄다. 뭐라고? 나는 다시 분명히 말했다. 언니는 파혼할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들과 결혼하면 언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녀가 되니까요. 형부 엄마는 숨이 막히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다. 그리고 몇 초 뒤 형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내가 뭔데 우리 아들을, 우리 집안을. 나는 침착하게 끊어 말했다. 언니는 지금 울고 있어요. 왜냐면 사랑이 아니라 통제당해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신 아들과 당신은 오늘부로 언니 인생에서 폐기 처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다. 나는 그 전화가 언니의 굴복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 되길 바랐다. 전화를 끊고 언니를 바라보니 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나 정말 이 결혼 너무 무서웠어. 나는 언니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낼 일만 남았어. 언니, 이제 우리 진짜 자유야.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음 단계를 정리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형부가 숨기는 마지막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하는 것. 그걸로 이 결혼은 완전히, 영원히 끝난다. 형부 엄마와의 통화가 끝난 뒤 집안에는 한동안 깊은 정적만 흘렀다. 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내 앞에서 무너진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형부와 그의 엄마에게 맞설 수 있게 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나는 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언니, 이제 무너뜨릴 건 하나만 남았어. 형부.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 사람 나 사랑한다고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숨기고 왜 이렇게까지 날 흔드는 걸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을 뿐이야. 언니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언니 인생이 필요했던 거고 언니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야.
그 말에 언니는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휴대폰을 꺼내 형부의 또 다른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이미 도박, 빚, 소액 채권 소송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남은 건 그가 언니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려 한 진짜 이유였다. 왜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언니에게 혼수를 강요했는지, 왜 가족 모두가 언니를 돈줄처럼 여겼는지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절박했고 그 절박함은 돈 때문이었다. 나는 형부가 다녔던 회사의 리뷰를 다시 훑었고 SNS 친구들 중 유독 친하게 지내던 계정을 추적했다. 그러다 그의 친구 계정 댓글에서 결정적인 한 문장을 발견했다. 오야, 진짜 이번엔 마지막이라며? 형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알아서 끝내라. 너 또 연락한 거 엄마한테 다 들켰대. 형? 엄마? 끌어들였다? 무슨 의미일까? 나는 다시 그 계정을 뒤졌고 형부 형즉 시누이 될 사람의 계정을 찾았다. 그리고 그 계정에서 형부와 찍힌 사진, 몇 년 전 모임 사진들 사이에서 어떤 남자의 댓글이 유독 자주 보였다. 네 동생 또 사고 쳤냐? 형제는 형제다. 너도 뭐 깨끗하진 않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부 혼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집안 남자들 모두가 이미 금전 문제로 엮인 집안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언니에게 보여주었다. 언니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다. 형부형 계정에 올라온 과거 기록에서 찾았다. 댓글 중 하나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다. 지난번 그 일 동생 대신 누가 메꿔줬다고 들었는데 뭐 여친이라던데? 나는 다음 댓글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번 여친도 돈 좀 있는가 보네. 너희 집은 진짜 여자 보는 눈이 딱 그거냐? 언니는 숨을 들이켰다. 나 전에 형부한테 들은 적 있어.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졌다고 돈 때문에 싸웠다고. 나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싸운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였어. 형부는 지금 언니에게 하는 행동을 이미 누군가에게 했던 거야. 그제야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다. 형부는 도박에 빠져 있었고 빚이 있었고 전 여자친구에게도 돈을 요구했으며 결국 버림받았고 그 뒤로 새로운 희생양을 찾듯 언니에게 접근한 것이다. 언니는 착했고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완벽한 타깃이었다. 그리고 지금 언니에게 끼얹은 의심은 바로 그전 여자친구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나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형부 이름으로 소송 기록까지 더 찾아봤다. 그리고 언니가 모르는 사건 하나가 튀어나왔다. 형부는 전 여자친구에게 금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신고당해 접근금지 조치 경고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언니는 입을 막았다. 그 사람 나한테는 한 번도 목소리 크게 낸 적 없었는데 나는 말했다. 그런 사람 약한 사람한테만 순하게 굴어. 그리고 상대가 자기 말 안 들으면 돌변해. 내가 의심한 날처럼. 언니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언니는 마침내 현실을 마주했다. 더 이상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도망쳐야 하는 위험으로 형부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언니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언니, 이제 알겠지. 언니를 의심하게 만든 건 언니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 그리고 언니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파혼할래. 아니 끝낼래. 그 사람하고도 그 집안하고도 완전히. 그 순간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부였다. 그 다음엔 형부 엄마.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들.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결혼식 취소한다. 내 동생 때문에 분위기 엉망이다. 너희 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너 어디야?
당장 나와.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사과해야 한다. 언니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언니 자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형부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형부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야, 나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 동생 때문에 우리 집 난리 났어. 당장 해결해. 그 말은 마지막 확인이었다. 형부에게 언니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언니, 두 사람 오늘 여기서 끝낼 거야. 그리고 드디어 결말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형부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언니야, 문 열어. 우리 집 난리 났어. 내가 사과하고 해결해야 해. 언니는 그 소리에 움찔했지만 곧 깊은 숨을 들이켰다.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감고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옆에 섰다. 이제 피해 다니지 말자. 오늘 끝내자. 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틈 아래로 형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마치 집 안으로 침범하려는 짐승 같았다. 나는 문을 열기 전 언니에게 속삭였다. 절대 말리지 마. 오늘은 내가 말할 거야. 문을 열자마자 형부의 얼굴이 드러났다. 분노와 당황과 조급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형부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뭐가 됐는지 알아? 내 언니가 얼마나 멍청한 행동을 했는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형부님, 언니는 파혼할 겁니다. 이 말에 형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뭐, 지금 장난해? 결혼식 코앞인데 무슨 파혼이야. 언니는 말없이 형부를 바라봤다. 떨리던 손도 가라앉고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 이제 결혼 안 해. 형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허탈하게 웃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너 미쳤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아? 너 지금 우리 집에 무슨 피해를 줬는지 알아?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피해요? 피해를 준 건 언니가 아니라 당신이죠. 당신이 숨긴 빚, 도박 문제, 전 여자친구한테 접근 금지 경고받은 것도 언니는 다 알게 됐어요. 그 말이 끝나자 형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순간 나를 붙잡으려다 손을 멈췄다. 무슨 소리야, 그건 다 예전 일이야. 지금은 나는 날카롭게 잘났다. 지금도 똑같아요. 언니에게 돈 요구하고 혼수 떠넘기고 빚 숨긴 채 결혼하는 사람. 그게 당신이죠. 형부는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누가 알려줬어. 너냐, 내가 우리 사이를 망쳤어. 그의 시선은 나에게 분노로 꽂혔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망친 게 아니라 바로잡은 거예요. 언니 인생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그 순간 형부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부 엄마였다. 스피커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도끼와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얘야, 그 여자 지금 당장 사과시켜. 우리 집 체면이 무슨. 나는 그 말을 끊어버리듯 말했다. 형부 어머니, 언니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로 끝입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을 언니 인생에서 폐기 처분합니다. 그 말은 작은 방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형부 엄마는 말문이 막히더니 고함을 질렀다. 내가 뭔데 우리 집을. 하지만 나는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버렸다. 그 순간 방 안엔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형부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그제야 자신이 언니를 잃었다는 걸 이해한 듯 표정이 흔들렸다. 결국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진짜 끝이야?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끝이야. 그리고 형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분노도 오만함도 없이 그저 텅 빈 그림자 같았다. 그와 그의 엄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언니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 언니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나는 언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언니 인생은 언니 거야. 그리고 언니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종속돼 살던 여자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길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두 모자를 언니 인생에서 완전히 치워냈다. 폐기 처분. 그 말 그대로.